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에서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이 3분의 1로 제한됩니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실내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선제 시행합니다. 밤 10시 이후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운행이 20% 감축되고 10명 이상의 집회도 당분간 금지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공동연구팀이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1억도 초고온 플라스마를 20초 동안 유지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기는 국제 공동연구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가 과학 대중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관련 콘텐츠 공유와 인적 교류, 과학 대중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초래한 가장 큰 재앙 가운데 하나가 빙하가 녹는 것입니다. 빙하가 모두 녹으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서울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이란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지구온난화가 빙하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12월 7일 자정까지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일반적으로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룸살롱과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 금지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과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정부의 수도권 2단계 격상과 별도로 서울시는 3단계에 준하는 1,000만 시민 멈춤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집회부터 콜센터와 PC방까지 추가 정밀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건데요. 2단계 지침과는 무엇이 다른지 김지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는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도 최소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서울시는 한 발 더 나아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서울에서 매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진 데다 감염 경로가 확인 안 된 사례도 17%를 넘으면서 위기의식이 커진 겁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모임과 행사의 경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금지지만 서울시는 모든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광화문 등 도심에선 10인 미만 집회나 행사도 열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도 인원을 제한합니다. 방역당국 지침은 2.5단계의 50인 미만, 3단계는 가족만 참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서 40명 미만만 허용했습니다. 또 종교시설에는 비대면을 강력 권고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예배, 미사, 법회를 진행하면 찬송이나 찬불은 자제해야 합니다. 밀집도가 높아 집단 감염이 잇따른 콜센터에는 재택근무를 확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단계의 시차 출퇴근제에서 더 나아가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하루 2번 이상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PC방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자리마다 비말 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구역도 동시에 2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방문 판매업이나 홍보관 모임도 한 번에 10명까지, 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긴급 멈춤 기간을 연말까지 최소 6주 동안 시행해 가팔라진 코로나19 확산세를 빠르게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시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일상에서 지인들과의 모임, 만남조차도 얼마나 줄이고 자제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순간은 언제나 위험하고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이라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20년에 모임은 이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연말연시 모임을 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또 한 번의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수출 증가세와 주가지수 최고치 기록 등 경기 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가운데 일상의 불편함이 커지고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피해와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며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에서 지금은 방역에 더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9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고 현재 최선의 길은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나오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랜 코로나19 대응으로 피로가 누적된 공직사회가 연말 연시를 맞아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하면서 올해 마무리해야 할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엄중한 시기라며 장관들도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찰이 연말을 맞아 유흥가 부근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으로 2달 동안 최대 경력을 동원해 유흥가와 시장, 지하철역 부근 426곳에서 매일 밤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른 아침 숙취운전에 대해서는 불시 단속이 시행되며 최근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단속이 강화됩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달 동안의 집중 단속으로 음주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지만 사망 사고는 2건이나 있었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확산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음주 사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8.5% 늘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줄여야 합니다. 방역을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는 돌봄 문제 때문에 다시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교 시간이 되자 1, 2학년 학생들이 교문 밖에 있는 부모님 품으로 신나게 뛰어옵니다. 하지만 학교 분위기는 날씨만큼이나 더 썰렁해졌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전체 인원의 3분의 1까지만 등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조정 중 회의 중에 있고요. 매일 등교하지 않더라도 학교발 확진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2학년 아들은 일주일에 2번 가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네, 저는 원래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그동안에 밥, 점심 급식 먹는 것도 안 보내고 있었거든요. 더 확산이 되기 때문에 조치 취한 것 자체로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집에 있을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마음껏 외출할 수 없기에 안쓰럽기도 하고 원격 수업이 효과적일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매일 가는 게 친구들도 사귀고 사회성 이런 것 때문에 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게 많이. 특히 맞벌이 부부에겐 돌봄 공백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아이를 대신 돌봐줄 사람을 찾는 게 여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이나 휴가를 내는 것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의치 않습니다. 저희는 뭐 시댁이나 친정이나 도와주실 분들이 없거든요. 제가 퇴근해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6시 반까지 학교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돌봄 교실 갔다가 피아노 갔다가 태권도 갔다가. 학교를 보내다 말다 반복했던 올 한 해.
언제까지 불안정한 일상과 돌봄 걱정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학부모들은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아동 10명 가운데 7명이 감염병 유행과 관련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2020 아동인권보고대회에서 김지혜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전국 아동 8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로 느끼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냐는 질문에 아동 10명 가운데 7명이 그렇다는 취지로 응답했고 10명 가운데 4명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로 라면을 비롯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을 더 먹게 됐다는 아동은 58.5%에 달했고 이 가운데 실제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느꼈다는 응답은 52.8%였습니다. 다음 달 3일 수능을 앞두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단체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대학별 면접평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2월 3일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12월 중하순경까지 운영되는 대학별 고사의 안전한 시험 환경 여건 조성을 위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학별 고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를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 집중 관리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면접 평가는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지원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 관리를 시행합니다.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는 해외 방문 이력자와 37.5도 이상 발열 증상자 외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까지 진단검사를 확대하는 특별 입도 절차가 가동됩니다. 또 공항만을 통한 관광객 중 유증상임에도 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등 행정조치를 발동할 방침입니다. 이달 들어 제주에서는 모두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 전 제주 여행을 한 관광객도 1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만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잇따라 봉쇄 조치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모처럼의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속해 있는 스페인 카탈루냐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안정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현지 시간 월요일부터 식당과 술집 등의 전면 영업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9시 반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이어진 봉쇄 기간엔 테이크아웃 영업만 가능했습니다. 극장과 야외 스포츠 시설 등도 최대 수용 능력의 절반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Bueno, es un día emocionante, a la vez que con precaución, porque no sabes cómo vamos a acabar, pero sí que da alegría ver que la ciudad empieza otra vez a intentar salir de esta situación tan dramática que hemos sido. 영국은 지난 5일부터 잉글랜드 전역에 적용하고 있는 2차 봉쇄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 2일 끝내기로 했습니다. The national restrictions in England will end on the 2nd of December and they will not be renewed. From next Wednesday, people will be able to leave their home for any purpose and meet others in outdoor public spaces subject to the rule of 6. 이에 따라 술집과 식당, 미용실, 체육관 등 비필수 업종의 영업도 다시 허용됩니다. 집단 예배와 결혼식, 장례식도 가능해집니다. 지난 3월 1차 봉쇄 조치 이후 처음으로 스포츠 관중 입장도 최대 4,000명까지 허용됩니다. 영국 정부는 봉쇄 조치 종료와 함께 지역별 3단계 대응 시스템을 재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백신이 일반적인 냉장 유통이 가능하고 다른 경쟁사 백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으며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평균 70%의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보관과 유통이 쉽고 가격도 훨씬 저렴해 가장 많이 보급될 수 있는 백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의 가장 큰 장점은 보관과 유통이 쉽다는 점입니다. 독감 백신과 비슷한 영상 2도에서 8도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처럼 유통을 위해서 영하 수십 도를 유지하는 장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Because we do need a variety of vaccines out there that will target different groups better, that will have different storage conditions, and also the issue of affordability is also important to keep in mind. 가격 경쟁력도 장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가격은 4,000원 수준으로 2만 원대 화이자나 3만 원대 모더나보다 훨씬 저렴해 후진국에게 그만큼 유리합니다. 백신 효과도 평균 70%로 화이자나 모더나의 95%대보다는 낮지만 백신 투여 용량을 조절하면 90%까지 올라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가 약 95% 정도의 방어율을 보인다. 그러니까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에 용법을 달리했을 경우에는 약 90%의 방어율을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상으로만 봐서는 굉장히 유사한 정도의 효능을 보인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와 국내 대기업이 이미 대규모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미 백신을 제때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정부 입장에서는 물량 확보 협상이 그만큼 쉽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현지 시간 23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코로나19 백신을 처음으로 승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MA는 AFP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자료가 아직 들어오고 있고 동반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백신 승인 일정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EMA는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EMA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무렵에 가장 앞서 있는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마칠 위치에 정말로 있게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MA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 미국 제약사 모더나, 영국 옥스퍼드대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각각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동반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브라질에서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중국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 코로나백의 효능 분석 결과가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파울루주 정부 산하 부탄탕 연구소는 현지 시각 23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코로나백 임상시험에서 만족할 성과를 거뒀다면서 현재 효능 분석이 이뤄지고 있고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탄탕 연구소의 지마스 코바스 소장은 코로나백은 브라질에서 임상시험이 이뤄진 백신 가운데 상용화에 가장 근접해 있다면서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으로부터 무난히 승인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노백은 부탄탕 연구소와 함께 7월부터 코로나백 3상 임상시험을 진행했으며 상파울루주 정부는 9월 말 시노백과 백신 4,600만 회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다뤄볼까요? 네, 코로나19가 3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2차 유행, 1차 유행 때보다 이번 3차 유행이 더 심각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방역 조치도 강화되고 있죠. 네. 과연 3차 유행이 왜 기존의 유행보다 더 심각한지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효과적인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확진자 수가 계속 300명 안팎으로 유지가 되면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확진자 수는 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확진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몇 명에게 옮기는지를 나타내는 이 지수를 기반으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라고 하면 한 명의 확진자가 다른 한 명에게 감염시킨다 이런 의미고요. 네. 2라고 한다면 한 명의 확진자가 2명을 추가로 감염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를 넘어선 것으로 방역 당국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즉 2명이 걸렸다고 하면 3명의 추가 감염자가 나오는 셈이 되는 거죠. 불과 11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감염 재생산 지수는 1 이하로 떨어진 0.98이었는데 이렇게 감염 재생산 지수가 치솟으면서 기하급수적인 추가 감염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방역 당국이 위험 수준으로 보는 감염 재생산 지수의 기준은 1.1입니다. 방역 당국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유행을 예측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빠르게 상승하며 직전주 1.1 내외에서 지난주 1.6까지 올라왔습니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 감염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력이 위험 수준을 훌쩍 넘길 정도로 세진 상황이라는 건데요. 조용한 전파 역시도 계속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현재 가장 위험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이 조용한 전파 확산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 2차 유행과 달리 가족, 지인 사이에 또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공간을 매개로 조용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 명의 확진자에서 시작하여 3, 4주 만에 160여 명을 감염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인식조사에서 코로나 감염은 운에 달렸다는 답변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은 불운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도 감염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감염력도 50%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 위험 요인이 누적된 상황에 더해서 또 추워진 날씨 그리고 실내 활동이 줄어든 이런 요인들도 또 그리고 바이러스가 차고 건조한 곳에서 활동성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 3차 유행을 가장 큰 위기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계절적 요인도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런데 그 설상가상으로 연말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모임도 잦아지는 때인데 그런 것도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연말 모임 줄이겠다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긴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소규모 모임을 잠시 멈춰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연구진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을 분석한 결과 소규모의 모임을 취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연구팀은 비약물 중재, 그러니까 백신이나 치료제 등 약물 없이 감염병을 막는 조치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고 각각의 조치를 수리 모델을 대입해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꼽힌 이 소규모 모임 취소처럼 학교를 닫거나 국경을 폐쇄하는 것,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방역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조치들은 마스크 착용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하게 이 방역을 하는 법이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런데 이 수도권과 일부 지역은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로 인한 불편함도 있을 거고요. 또 경제적인 피해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을 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맘때가 되면 연말 모임 잡기 바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풍경이 익숙했는데 지금은 사실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앞서 방역 당국이 올겨울이 이 거리두기로만 코로나19를 방어하는 마지막 겨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올겨울 좀 힘들더라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백신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올 겨울은 백신 없이 우리끼리 이겨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번 겨울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3분기에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682조 1,000억 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3분기 가계신용은 2분기 말 1,637조 3천억 원보다 44조 9천억 원, 2.7%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 규모는 2016년 4분기 46조 1천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특히 7월에서 9월까지 불과 석 달 사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사상 유례 없는 22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송재창 한은금융통계팀장은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급증 현상에 대해 3분기 중 주택매매, 전세 거래량이 2분기나 작년 3분기보다 늘었기 때문에 주택자금 수요가 있었고 주식자금 수요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상품권이 돌면서 소득을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경삼 씨가 간단한 물건을 사기 위해 동네 마트를 찾았습니다. 장을 본 뒤에는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계산합니다. 저희 지역민들도 되도록이면 상품권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지역 경제에 좀 이바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기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 하지만 지역사랑 상품권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조금이나마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해남 상품권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그나마 좀 슬기롭게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서도 이 상품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남은 3,300여 곳이 가맹점으로 등록해 거의 어느 곳에서나 현금처럼 상품권을 쓸 수 있습니다. 농수축산업이 주를 이루는 해남에는 1,000원에서 만원짜리까지 4가지가 있는데 한 명이 한 해 400만 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해남에 있는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선순환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남사랑 상품권을 작년에 처음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1,250억을 발행했는데요. 이거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 해남사랑 상품권의 거래 순환 부가가치는 135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명백히 이제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지역 해남사랑 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된다. 해남구는 내년부터는 카드와 모바일형 등 전자화폐로도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과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연보에서 2019년 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가 410.5ppm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이 측정한 한반도의 지난해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17.9ppm으로 전 지구 평균보다 7.4ppm 높았습니다.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에서 7% 감소했지만 전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0.08에서 0.23ppm 낮아져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 페테리 탈라스 사무총장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파리 협정을 지켜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학에 근거한 기후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청정에너지원으로 떠오르는 핵융합 에너지, 우리나라가 세계 선두주자인데요. 한국의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K스타가 1억도 초고온 플라스마를 20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하며 또다시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초전도 핵융합 장치인 K스타가 핵융합 에너지 핵심 조건인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를 20초 이상 연속 운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세계 최고 기록이자 지난해 K스타의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기록인 8초를 2배 이상 연장했습니다. K스타는 지난 2018년 최초로 플라즈마 이온 온도 1억도를 1.5초 유지하는 데 성공한 뒤 매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세계 기록을 바꿔 쓰고 있습니다. 바깥쪽을 좀 더 잘 제어를 해서 이 초고온 플라즈마가 다른 어떤 불안전성이나 의한 붕괴가 없이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이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
기한과 같은 핵융합 반응을 위해서는 이온과 전자가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에서 이온 온도를 1억 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K스타의 이번 초고온 플라즈마 1억 도 20초 유지 성과는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기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올해 안으로 플라즈마 붕괴 완화 실험과 국제 핵융합 실험로 등 국내외 공동 연구를 포함해 총 110여 건의 플라즈마 실험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300초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는, 열 용량에 대한 능력을 갖는 그런 K스타로 업그레이드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미국 컬럼비아대와 공동 연구로 일군 이번 성과 등은 내년 5월에 열릴 IAEA 핵융합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전 세계 핵융합 연구자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가 과학 대중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과학단체 총연합회와 YTN 사이언스는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과학기술 연구 성과와 관련 콘텐츠 공유, 인적 교류 확대, 과학 대중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등을 함께 기획 추진합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단체 총본산인 과총과 과학기술 대표 전문 채널인 YTN 사이언스가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전문 역량과 인적 자원을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시너지를 통해서 더 많은 과학기술인과 국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로 소통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빙하가 녹으면서 전 세계 해수면이 상승하는데요. 오늘 날씨와 개론에서 빙하가 사라지면 발생하는 피해는 무엇이고 이런 빙하 유실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제가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빙하가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 역시도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탐욕이라든가 이기심 이런 걸로 배출되는 엄청난 화석 연료의 온실가스가 정말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보다 평균 배출량이 더 많습니다. 2019년에 기상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는 417.9 ppm으로 미국 해양대기청이 발표한 전 지구 평균 농도인 409.8 ppm에 비해서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기상기구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태양열을 포획을 하면서 지구의 남은 열이 육지에 붙어 있거나 혹은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을 녹인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이제 지구의 얼음이라든가 빙하가 사라지면 심각한 기상재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 온실가스라는 말이 말 그대로 온실 효과를 내는 가스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가둔 열이 빙하를 녹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빙하가 얼마나 녹았나요? 일단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빙하가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 대개 이제 그린란드 혹은 남극 대륙, 북극해 이런 데가 빙하가 가장 많죠. 먼저 한번 그린란드 빙하를 알아보겠습니다. 북극권이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대형 산불이 심각했었던 2019년부터 얼음층이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린란드 얼음층의 약 40%에서 해빙 현상이 나타나면서 20억 톤 이상이 사라졌는데요. 6월부터 8월 사이가 그린란드 얼음층이 녹는 시기이긴 하지만 대부분 7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6월에 많은 얼음이 녹는 것은 아주 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례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서양에서 올라온 덥고 습한 공기가 그린란드로 유입이 되면서 서울부터 해빙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린란드에서 빙하가 녹는 기간과 양이 늘어나면서 해수면 상승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기후를 연구하는 토머스 모트 교수는 그린란드의 얼음층 해빙은 지난 20년간 해수면 상승이 일조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 세계 해수면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한다면 빙하가 녹는 속도도 계속 빨라질 것이다 이런 뜻인데, 자 그린란드의 상황 살펴봤고요. 남극 대륙 빙하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미국 어바인대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인데요. 네. 1979년부터 2017년 남극의 빙하를 위성으로 관측한 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40년 전보다 빙하가 6배나 많이 녹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일단 연구팀은 남극 지역 18곳을 조사한 결과 남극 빙하가 2009년에서 2017년 사이 연간 2,520억 톤씩 사라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것은 1979년에서 1990년 사이에 연간 400억 톤이 사라진 곳의 6배가 넘는 양입니다. 이렇게 남극 빙하 해빙 속도가 빨라지면서 1979년과 2017년 사이 전 세계 해수면은 1.4cm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네. 지구온난화가 현 속도로 지속을 한다면 2100년에는 해수면이 1.8m까지 오르면서 지구 곳곳에서 가뭄과 폭풍 등 자연재해들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남극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수치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북극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독일과 미국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해빙 모델 상호 비교 프로젝트 팀이 2020년 4월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여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막는다고 하더라도 2050년 이전의 북극권 여름 해빙은 현재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 사실상 거의 북극 바다에 떠 있는 빙하는 다 사라지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올해 그 영국 남극조사소 연구팀도 북극권 해빙이 2035년에서 2086년 사이에 모두 녹아 사라질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 예. 현재 북극 빙하의 면적은 관측사상 가장 작습니다. 예. 2020년 10월 29일에 관측했을 때 보니까 73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근데 작년 2019년 관측했을 때가 880만 제곱킬로미터가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 만에 무려 17%가 사라진 것이죠. 1년 만에 17%가 사라졌다는 건 엄청난 수치잖아요. 이르면 2035년에 북극 빙하가 다 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자 그러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북극과 뭐 남극권 또 그린란드 다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남아 있는 빙하가 다 녹을 경우에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닥칠까요? 일단 빙하가 녹으면 가장 심각한 것이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빙하가 모두 녹을 경우 태평양, 대서양 등 대부분 바다의 수위가 지금보다 약 66m가량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진 사진이 실렸는데 이것을 보면 미국의 자유여신상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서울시의 평균 해발 고도도 약 50m 정도 되니까 정말 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일부 고지대를 제한 서울시 대부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빙하가 전부 녹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 또 기후변화가 계속이 된다면 10년 뒤쯤 또 이 서울과 또 비롯해서 우리 전 세계에 닥칠 재앙을 관련해서 연구한 그런 결과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라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예. 기후변화 연구단체죠. 클라이밋 센트럴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2050년에 가면 전 세계 3억 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이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10년 뒤 2030년이죠. 우리나라 국토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332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특히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서울이라든가 경기, 인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인천공항이라든가 김포공항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 시설들도 물에 잠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당장 10년 후에 인천공항이 물에 잠길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정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그린 뉴딜의 경우 친환경 산업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네. 다행히 최근에 대통령께서 2050년에는 탄소 제로의 나라로 가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좀 더 디테일한 목표치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좀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치를 연도별 단계로 설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고통스러울 정도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아울러 탄소 저감 외에도 기후 재앙에 대비한 적응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댐을 보강한다든가 하천을 정비하다든가 뭐 이런 데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네.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태풍이나 홍수 피해를 볼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탄소 감축을 진행을 하면서 댐과 하천 파괴를 막는 즉각적인 대처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2050년 탄소 제로 사회 달성을 위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모두가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위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적혈구와 백혈구 등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줄기세포의 생성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이윤성 박사 연구팀이 인간의 유전자 구조와 비슷한 열대어 실험에서 특정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열대어에서 조혈줄기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SOPT16H라고 불리는 특정 유전자가 조혈줄기세포를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의미라고 연구팀이 설명했습니다. 조혈줄기세포는 태아 시기에 혈관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고 알려졌지만 이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그동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악취를 유발하는 황화수소 기체를 감지하는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김일두 정우철 교수 연구팀은 황화수소를 감지하는 나노 입자를 금속 표면에 결합한 뒤 열처리하는 방식으로 황화수소를 감지하는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센서가 단순한 입냄새 진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리화학 촉매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난 여성은 아동기나 청년기에 조기 우울증을 겪을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핀란드 투르쿠대 의대 연구팀이 우울증 환자 3만 명을 포함한 18만 명을 분석한 결과 임신 28주 이전에 태어난 여성은 만기 출산으로 태어난 여성보다 5살부터 25살 사이에 우울증이 나타날 위험이 3배 가까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산이라도 임신 28주 이후에 태어난 여성은 우울증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크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중국 최초로 달 표면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복귀하는 임무를 수행할 무인 탐사선 창어 5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창어 5호가 현지 시각 24일 오전 4시 30분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최신 운반 로켓 창정 5호 야오5에 실린 채 발사돼 궤도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달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돌아오는 임무는 1960년에서 70년대 미국과 옛 소련 이후 40여 년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창어 5호는 지금까지 인류가 탐사한 적이 없는 지구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달 북서부의 용암평원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에탄올이나 메탄올 등으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산업계와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로드맵을 수립한 뒤 범부처 차원의 기술개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삼고 싶다는 의뢰인의 말에서 고체 듀오 멤버들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200마리가 넘는 유기견들도 좀 더 나아진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 YTN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고체 듀오가 전국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어려운 시기 YTN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